여러분, S&P 500은 2025년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장은 평화를 말하고 리포트는 번영을 말합니다. 월가에선 목표가 8,000포인트 같은 숫자도 당연한 듯 오르내립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술잔이 부딪히고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말이 오갑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그 술잔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평화라고 믿는 이 시장 아래에서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앞으로 1년 안에 여러분이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폭풍에 의해 조용히 삼켜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진지하게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북돋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기분을 가라앉히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떠들썩할 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놓치는 순간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을 순식간에 잃기도 합니다. 오늘은 거대한 균열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이 시한폭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왜 지금 시장이 매우 위험한 외줄 위를 걷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외줄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균열은 K자형 경제입니다. 요즘 가장 정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K자형 경제. 전문 용어 같지만 사실 초등학생도 이해합니다. 영어 알파벳 K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위로 치솟는 획은 소수의 승자, 폭발적 성장을 뜻하고 아래로 꺾이는 획은 대다수의 현실, 조용한 하강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숫자가 보이죠. 그런데 그 성장의 거의 전부가 한 곳에서만 나오고 있다면 그건 성장일까요? 아니면 편식일까요? 최근 여러 분석에서 미국 성장의 큰 몫이 AI 지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 AI 관련 대형 기업들의 지출 규모가 GDP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걸 학교 성적표로 비유해 볼게요. 반 평균이 80점입니다. 사람들은 와, 이 반 잘하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3, 5명이 전 과목 100점을 받아서 평균을 끌어올렸고 나머지 대부분은 50점, 40점 낙제라면 그 반은 건강한가요? 아니죠. 그건 성적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보잉 747 같은 대형 여객기가 날아가는데 4개 엔진 중 1개만 미친 듯이 돌아가고 나머지 3개는 거의 꺼져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보잉 747이 여객기인데 날아가려면 엔진이 최소 4개는 다 돼야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있거든요. 엔진 하나로 버티고 있다는 건 이미 비상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돌아가는 엔진인 AI가 삐끗하면 그 순간 성장이 아니라 추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왜 별로지? 라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상승이 특정 소수, 빅테크와 AI 쏠림에 몰려 있고 대다수 산업과 중소형 기업은 그 K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번영은 당신의 번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균열은 AI 버블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반박하겠죠. AI는 미래잖아요. 혁명인데 왜 위험해요? 엔비디아 봐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위대한 기술입니다. 저는 AI의 잠재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겁니다. 위대한 기술이 좋은 투자라고 믿는 것. 인터넷도 위대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닷컴 버블에서 인터넷이 미래라는 말은 맞았지만 많은 투자자는 돈을 잃었습니다. 왜냐고요? 기술이 아니라 가격이 문제였거든요. 첫째, 지출 규모가 이미 비정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추정에 따르면 2025년 단 5개 대형 기업인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의 AI 자본 지출만 약 3,990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이 숫자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 수준이 아니라 국가급 프로젝트처럼 돈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 쪽에서는 2030년까지 누적 투자 규모가 수조 달러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집니다. 둘째, 병목 중 하나는 전력입니다. 슈퍼카 샀는데 도시가 기름 부족한 상황과 같습니다.
AI의 최종 보급 한계는 결국 전력입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175% 증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75%면 무슨 뜻이냐면 전력이 거의 안 늘던 나라에서 갑자기 거대한 전기 식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수억짜리 슈퍼카를 샀어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주유 제한입니다. 주유소가 하루에 1인당 10리터만 팔아요. 그 슈퍼카가 의미가 있나요? AI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만 먹는 게 아니라 송전망, 변전소, 발전 설비, 허가, 지역 민원까지 다 먹습니다. 돈을 넣는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병목입니다. 셋째, 두 번째 병목인 수요와 수익화, 일명 포모 군비 경쟁입니다. 여기서 잠깐 포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이겁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다 맛집 갔는데 사진 보니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갔어요. 그럼 속상하고 초조하고 뭐라도 좀 따라가고 싶잖아요. 이게 포모입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200만 원일 때 안 샀는데 2천만 원 냈다? 그럼 진짜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냐고요? 경쟁사들이 AI에 수십억 달러씩 쏟아붓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3년 뒤엔 구석에서 털만 곱곱하고 있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계산은 다 접어치고 일단 깔고 봅니다. 수익 계산보다 뒤처지면 죽는다는 공포가 더 크기 때문이죠. 마치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미사일 다투기처럼 경쟁사가 1000개 만들면 우리는 1200개, 경쟁사가 2000개면 우리는 2500개, 이런 식이죠. 여기서 엔비디아는 무엇이냐? 금광 열풍에서 사람들이 금을 캐러 몰려들 때 삽을 파는 회사가 가장 먼저 돈을 벌죠. 엔비디아는 삽의 최강자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돈을 쏟아부었는데 생각만큼 금이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나면 그들은 계속 더 비싼 삽을 살까요? 아니죠. 그 순간부터는 자본 지출 컷이 시작되고 AI 산업체인의 밸류에이션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AI는 혁명일 수 있지만 현재 가격은 거품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열은 사모신용, 일명 private credit입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로 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한 번 터지면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되는 것. 바다 위는 잔잔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딪히는 건 파도가 아니라 빙산이죠. 그 빙산이 뭘까요? 바로 사모신용 시장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사모신용 시장 자산 관리 규모가 약 3.5조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사모신용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은행처럼 투명한 공시, 규제 경로가 아니라 대형 운용사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돈 좀 빌린다는데 은행에서 대출 못 받겠다 칩시다. 그럼 어떤 사설 돈 빌려주는 업체한테 갑니다. 금리는 좀 높지만 심사도 없이 바로 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모신용입니다.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은 뭘까요? 은행은 대출해주기 전에 회사 재무 제대로 검사하고 담보도 잡고 규제 당국의 보고도 다 하죠. 그래서 위험한 회사한테는 대출 안 해줍니다. 하지만 사모신용은 그런 게 다 없습니다. 계약서 하나 써서 바로 돈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 100명한테 각각 500만 원씩 빌려줬다고 칩시다. 다들 돈 잘 갚을 거라 장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친구들이 서로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철수는 카드빚 1000만 원 있는데도 빌려줬고, 영희는 사업 잘 안 되고, 빚 독촉잔데도 빌려줬고, 민수는 도박을 당해서 담보로 집 문서는 있는데 실제로는 집이 없는데도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뭐가 될까요? 철수는 카드값 못 내고, 영희는 사업 망해서 도망 다니고, 민수는 담보라고 준 집 문서 가짜인 거 밝혀지죠. 그럼 뭘 할까요? 여러분이 빌려준 500만 원은 그냥 증발입니다. 이게 작은 규모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모신용 시장은 이게 3.5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700조 원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장이 너무 크고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뭐가 핵심이었죠? 모르는 빚이었습니다. 겉으론 AAA처럼 보이는 상품 안에 부실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사모신용도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민간 계약 중심이라 데이터가 조각나 있고 시장이 흔들릴 때 어디서부터 금이 가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UBS는 2026년에 사모신용 부실, 디폴트가 최대 3%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3%포인트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지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보험 들었을 때 보험사가 계약한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사고를 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연간 0.1%에서 갑자기 3%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보험회사가 아니라 도산 위기인 거죠. 사무신용도 똑같습니다. 3조 달러, 한국 돈으로 4,700조 원 시장에서 3%포인트면 그건 약 1,050조 원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연기금, 보험, 은행, 그리고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가 섞여 있는 겁니다. 펀드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중에서 사무신용 관련 상품이 터지면 여러분 계좌에서는 왜 자꾸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3%포인트는 숫자로 보면 작지만 이게 실제로 터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회사가 디폴트하면 그 회사에 돈 빌려준 곳이 망하고 또 그곳에 돈 맡긴 곳이 흔들리고 결국엔 금융 시스템 전체가 긴장하는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균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숨 고르고 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겁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위기를 미리 아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2008년에도, 2000년에도, 그리고 역사상 모든 위기에서 남들은 패닉에 빠져 매도할 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평생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행동 지침이 바로 그 무기입니다. 이걸 알고 가면 시장이 폭락할 때 여러분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시장은 아직도 오르잖아. 다들 낙관하잖아. 그래서 저는 체온계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온도를 보자는 겁니다. 첫째 체온계는 실러 캡, 즉 실러 PE입니다. 실러 PE 지수는 주식이 비싼지 싼지 재는 체온계입니다. 가장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비싼지 싼지 헷갈리시죠? 딱 5억짜리 1층 상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보통 이런 상가를 살 때는요,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는 나와야, 가격 적당하네, 노후 준비로 딱이다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의 지난 150년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이라는 상가는 어떤지 아세요? 똑같은 5억짜리인데 월세를 딱 10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가 5억 주고 사시겠어요? 아마 다들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아니, 은행에 5억만 넣어놔도 꼬박꼬박 150만 원씩 이자가 나오는데 뭐하러 위험하게 5억을 묶어놓고 100만 원만 받아? 라고 하시겠죠?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상태인 캡 지수 40의 현실입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몸값이 너무 비싸져서 지금 주식을 사는 건 은행 이자보다 못한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5억이나 주고 줄 서서 사고 있는 꼴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상가 주변이 개발돼서 10억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수익에 비해 가격이 이렇게 비싼 구간은 역사적으로 늘 닷컴 버블 같은 폭락 직전의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컸던 거품인 1999년 닷컴 버블 때가 44였습니다. 지금 40 내외니까 사실상 꼭대기 턱 밑까지 차오른 셈이죠. 물론 비싸게 샀다고 해서 당장 내일 폭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싸게 산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먹을 수익의 파이는 아주 얇아질 겁니다. 지금은 파티를 즐기되 언제든 신발을 신고 현관문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체온계는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한다는 버핏 지표입니다. 이건 앞선 지표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명확해요.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매출 GDP와 지금 주식시장에 붙어 있는 전체 가격표,
즉,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쉽게 동네 치킨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1년에 매출을 딱 1억 원 올리는 치킨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가게를 통째로 인수하는 가격이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 정도라면, 오, 이거 아주 싸고 좋은 매물이다 하고 당장 사야겠죠. 그런데 간판 가격이 매출의 2배인 2억 원을 넘어가면 버핏은 이때부터 이건 너무 비싸다, 조심해야 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1억 벌어오는 가게의 간판 가격이 무려 2억 2천만 원입니다. 버핏이 말한 위험 수위를 훌쩍 넘긴 220% 수준인 거죠. 앞서 본 실러 PE와 이 버핏 지표가 지금 똑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보다 비쌌던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비싸다는 건 지금 사서 앞으로 10년 동안 예전처럼 큰 돈을 벌 가능성보다 본전 찾느라 10년 내내 고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미국 부채가 너무 커서 그런 거야? 부채는 사실 버핏 지표 공식에 직접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신 간접으로 두 갈래 영향을 줘요. 정부가 빚으로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떠보이면서 간판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고, 반대로 빚이 부담이 되면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미래 이익이 더 크게 할인돼 간판이 꺾이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즉, 기대가 유지되면 버티지만 기대가 깨지는 순간 간판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는데요? 경제요리사는 고점 맞춰라, 바닥 맞춰라 같은 말은 안 합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요. 대신 우리는 노련한 선장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폭풍이 언제 올지 몰라도 배를 보강하고 항로를 바꾸고 탄약을 쌓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할 4가지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의 건강검진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들고 있는 종목을 쭉 펼쳐놓고 물어보세요. 이 기업은 진짜 실적이 받치 나요? 아니면 화려한 스토리만 있나요? 매년 돈을 벌고 현금이 흐르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대박 날 거야 라며 돈을 태우고만 있는 회사인가요? 만약 내일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가정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내 주식의 절반을 현금화했다고 쳤을 때 그 선택 때문에 밤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다면 그건 내 투자 비중이 내 멘탈과 생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팔라는 게 아니라 내 비중이 과한지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둘째, 현금은 겁쟁이의 피난처가 아니라 전문가의 탄약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당장 뭐라도 사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현금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사는 겁니다. 폭락이 왔을 때 현금이 없는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바닥에서 팔아야 하지만 현금을 가진 사람은 10분의 1 가격에 자산을 살 기회를 잡습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530조 원이 넘는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버핏이 시장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싸게 살 수 있는 폭락이 오면 그때 쏠 총알을 준비해 두는 거죠.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가격표가 아니라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세요. 여기 아주 유명한 강아지와 주인 비유가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는 주인을 앞질러 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옆으로 튀어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강아지는 주가이고 주인은 기업의 가치입니다. 결국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날뛰는 강아지만 쳐다보다가 주인이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립니다. 주가가 매일 요동쳐도 기업의 매출과 점유율이라는 주인의 발걸음이 단단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아지를 보고 계신가요? 주인을 보고 계신가요? 마지막 넷째,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특히 2026년은 변수가 큽니다.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기인 연준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달러의 수도꼭지를 쥔 연준이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정치 눈치를 보게 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겁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낙엽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투자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로 요리하는 법만 구경하지 말고 직접 재료를 고르고 칼을 쥐어보며
여러분만의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론 화려하지만 안으론 세계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경제, 거품 논란의 AI, 그리고 불투명한 신용 위기입니다. 여기에 채용계들은 이미 고열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수가 만든 축제에 취하지 마세요. 당신의 돈을 지키는 사람은 분위기가 아니라 준비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1년 뒤 여러분 계좌의 색깔을 결정할 겁니다. 경제요리사가 준비한 오늘의 레시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